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장세를 펼쳤습니다. 장중한때 2% 넘는 급락세를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 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이런 지수들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증시가 변동성을 워낙 크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약세장에 과연 들어서는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약세장이 과거에 들어섰을 때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장이 반등했느냐, 이런 과거의 사례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S&P 500 지수가 뭐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약세장을 간신히 또 묘면하기는 했는데, 네. 장중에 다시 한번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면 이렇게 약세장을 보였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장에 반전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많이 이제 걸리셨잖아요. 네. 근데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완화를 인위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풀린 돈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후유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해야지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먼저 이제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S&P 500이 침체기가 왔던 적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네. 과거부터 이제 1950년대부터 쭉 볼 수 있는데, 이제 너무 과거 거는 너무 옛날 거니까 우리가 빼고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일단 어떤 비용 문제, 왜냐하면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나면은 90년대에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들어와서 금융 위기가 왔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최악의 경우는 지금 70, 80년대 보면은 2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12%까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1년이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1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리세션이 왔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 자꾸만 이제 최근 어떤 2, 3년 상황이 V자형 반등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리세션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시장이 흘러가면서 회복을 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얽혔죠. 전쟁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런 어떤 상황들, 거기에 앞으로 또 금리도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난 80년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으로 2년 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지만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읊어주셨던 것처럼 이런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보건데, 네. 그럼 이번에 이런 약세,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장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 반전의 계기는 언제쯤 마련될 것 같으세요? 네. 이럴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차트에는 이미 모든 게 녹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경제 데이터는 너무나 후행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우리가 앞서가려면은 차트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난 이제 1900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쭉 가져왔는데, 리세션이 있었고 다시 반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보면 최근에는 한 12년 이상 지금 생각지 않게 크게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기존의 흐름대로라면 2015년도 후반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조정을 받았어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들이 횡보 국면으로 진행됐어야지만 조금 현상이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구간은 결국은 38% 정도의 되돌림을 가지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200선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장기
경기화됐을 때 네. 정말 2분기, 3분기 기업 실적이 뚝뚝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16%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짧게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S&P 500 지수가 조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물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약 한 4,080포인트 수준 정도에서 좀 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아래쪽에는 지금 3,750포인트 정도가 있고요. 그 구간에서 지금 한 2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8%에서 지금 떨어졌지만은 이게 고점이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섣불리. 근데 그게 한 6%대까지도 한 2개월 안에 떨어져 준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안정. 어차피 가격 조정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시간 조정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안정 국면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물론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주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필수 소비재는 워낙 많이 사니까 그래도 좀 네. 타격을 덜 받을 것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유통주마저도 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유통 섹터에 대한 인플레이션 타격 정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유통주들 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몇 달치 가져왔는데 잘 왔어요. 유통주들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14%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유통 섹터에 이 섹터에 보면은 P가 지금 PER 지수가 한 12 정도인데 올해 한 11.6 정도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금 추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얼마만큼 성장해 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지금 그래도 9% 정도 이렇게 14%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월마트나 타겟이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했던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바로 온라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온라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면서 아마존이 지금 얼마나 빠졌죠? 마이너스 40% 빠져 있어요.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안 좋아진다, 우리 가게가 어려워진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신용카드 안 썼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소비자들은 좀 달라요. 뭘 하냐면은 택배부터 줄입니다. 예, 하루에 2-3개의 박스 오던 거 이거 하루에 1개로 줄입니다. 네네.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온라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유통시장을 이게 택배 박스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듯이 실제 오프라인 매장 이 매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에서 중요한 거 보면은 이제 월간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월간 소매 판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소매 판매 차트를 보시면은 2019년도의 어떤 흐름보다는 지금은 좋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미국인들의 어떤 삶이 그래도 평이하게 안정되게 전염병 이후에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직장으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에 너무 익숙해졌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직장으로 복귀해야 될 때 미처 복귀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꾸준히 가처분 소득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직장인으로 돌아가면서 소득을 다시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전체적인 어떤 소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통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마존닷컴이 이게 어떻게 빅테크로 가냐 유통주다. 네네. 예, 유통주를 갖다가 억지로 기술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자리 찾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마켓의 어떤 급격한 흐름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 유통 시장이 그렇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미국은 원래 소비가 이제 워낙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무너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소비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소매 판매도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과 또 긴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해 보이는지, 그리고 이런 업종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구분할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도 전쟁 관련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전쟁이 지날수록 수익이 없단 말이죠. 수익률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는 이랬다. 그 과거 데이터들 보면 어땠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석유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서비스 쪽이라든가 주택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쉐보론 주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50%씩 막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흡수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흡수한 이후에 금이라는 투자처에 대해서 뭔가 안전자산이다,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쪽은 더 지금 굴곡이 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보면은 주택 개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하다가 사실 후반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평균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지난번 전쟁 났을 때처럼 또 한 번 우리는 좀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된다. 예. 아무리 섹터가 안 좋고 아무리 섹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섹터 안에서 살아나는 종목이 있고, 그 섹터 안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죽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전통적인 그런 방법을 따르지 말고 개별 종목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종 속에서도 어떻게든 1년, 2년 지나면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 고르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과 순이익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네. 지금 최근 어떤 3년도 수준만 보고 성장성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2021년도까지만이에요. 그걸로 이제 2022년도 들어와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도, 19년도 데이터 확인하고 그거 반드시 넘어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좀 확대를 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테마로 묶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은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배경을 갖고 고르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기업은 바로 테슬라 테마로 인해서 소외됐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입니다.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고요. SLDP라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워낙 유명하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바로 지금 현재 배터리의 약점, 취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18%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은 $8 정도의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장된 지 이제 1년 딱 돼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상장돼 가지고 조금 주가 이제 시장 흔들리면서 하락하였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금 회복하려는 노력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설치하는 그 라인이 지금 3분기에 설치가 돼서 내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곧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 그런 시설들이 모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보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 하락했던 $12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하단에
7달러 80센트 정도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